우리 딸이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예, 미국에서 돌아와서 아직까지도 얘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절대 이 양식을 먹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굉장히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뉴욕이 뭘로 유명한지 알아요? 뉴욕이 베이글로 유명해요. 근데 얘가 이제 뉴욕에서 베이글 샌드위치를 먹고 얘가 이제 막 너무 질려버린 거야. 왜냐하면 얘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파는 뉴욕 베이글은 한식이다. 자기는 양식을 앞으로 안 먹을 거래. 절대 안 먹을 거라 그러더니 한국에서 파는 뉴욕 베이글은 한식이다. 그래서 그 베이글도 한국의 베이글이 그 뉴욕에서 파는 베이글보다 맛있다는 거야. 실제로 이제 뉴욕에서 돌아오신 분이 베이글을 만들어서 우리 집에다 선물을 하셨단 말이야. 그걸 잘 먹었다고. 그런데 그 뉴욕 베이글을 잘 먹던 애가 진짜 뉴욕에 가서 거기 샌드위치를 먹고 너무 맛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이제 베이글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 한국의 베이글 샌드위치를 생각하고 그게 이제 뉴욕에서 왔으려니 생각하고 뉴욕에 가서 베이글 샌드위치를 시켰는데 얘가 너무 실망한 거야.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그 뉴욕 베이글은 한국이 더 맛있다. 뉴욕 베이글도 한국이 더 맛있고 베이글 샌드위치는 한식이다. 양식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그나마 베이글 샌드위치를 잘 먹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일단 그 서브웨이를 먹었다가 대실망. 그리고 이제 베이글 샌드위치를 먹고 막 욕하기. 그리고 이제 한식 순두부를 시켰다가 그 사장님 멱살 잡으러 갈 뻔했다고. 우리 딸은 되게 비폭력주의자예요. 절대 폭력 쓰지 않는데 그 순두부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 나오라고. 사장 나와! 그럴 뻔했다고. 자기가 멱살 잡으러 갈 뻔했다고. 막 이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뉴욕의 서브웨이를 내가 먹어봤거든요. 나도 맛이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한국의 서브웨이는 그래도 괜찮아요. 한국의 서브웨이는 채소가 신선해가지고, 한국의 서브웨이는 채소가 신선해서 그래도 먹을만해요. 다른 햄버거보다 채소가 많이 들어가, 서브웨이에. 그래서 이제 먹을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채소를 먹을 길이 없으니까 서브웨이를 먹은 거야. 근데 야채를 얼마 넣어주지도 않고 채소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는 거야. 그 채소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얘가 이제 미국은 서브웨이도 맛없다. 미국은 서브웨이도 맛없다고 막 이제 쌍욕을 하더라고. 한국 서브웨이도 먹을만해요. 재료가 신선해서. 그래서 미국은 서브웨이도 맛없고 베이글 샌드위치도 맛없고. 근데 이제 거기에 멕시칸 음식하고 이탈리아 음식, 예. 멕시칸 음식이랑 이탈리아 음식은 맛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지역의 빈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민 온 멕시칸 이민들이나 이탈리안 이민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열은 식당들, 그런 식당들은 되게 대를 이어서 하는 식당들이 많고 거기는 맛있다는 거야. 맛집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식당이 그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자기가 그 이탈리아 식당하고 멕시칸 식당을 자주 갔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음식 장사하기 정말 힘들어요. 국민들이 맛을 잘 알아서. 맞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식재료가 좋은 것 같아. 한국은 식재료가 좋아서 그런지 한국의 음식들은요, 그래도 진짜 먹을만해. 근데 진짜 외국에 가서 한식 먹으면 욕 나와. 내가 볼 때 그게 마늘 맛인 것 같아. 마늘 생강. 그 외국에서 먹는 한식 맛이 그렇게 맛이 없는 거는 그 마늘 생강 맛인 것 같아. 소금이 다르다더라. 한국의 소금이 기본 소금이 질이 다르대요. 외국에서 먹는 그 소금하고 질이 확실히 다르대. 맛이 다르대. 그래서 한국의 소금 맛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마늘, 생강 같은, 한국인이 반드시 넣어서 먹는 그런 식재료의 맛이 다르다는 거야. 그게 이제 신토불이란 말이 그래서 있는 거지.
한국이 처음이지 프로에서 캐나다에서 온 친구가 한식을 먹었는데 자기 취향이 아니라서 싫어했는데 한국에 와서 한식 먹어보고 캐나다 한식집 고소한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한국에 와서 한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서양에 가서 한식집을 가는 건 추억을 먹는 거거든. 한국에서 먹었던 그 추억으로 가서 먹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안 와봤던 사람들을 데리고 한식당을 가면 맛 없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추억이 맛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맛을 느끼게 하는 거지. 왔던 사람들은. 근데 안 와본 사람들은 그 한식의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한국에 와서 한식을 먹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노는 거죠. 예. 네. 외국의 한식당들은, 그리고 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특히 이제 미국의 한식당들이 옛날에 이제 그 미국인들이 마늘 냄새 난다고, 한국인들한테서 마늘 냄새를 난다고 계속 쫑크를 줬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좀 혐오 발언을 많이 했나 봐. 그러니까 한국인들 보면 막 코를 막고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그런 마늘을 적게 넣는 거야. 한국에서 넣는 그 마늘 양보다 좀 적게 넣기 때문에. 근데 한국 음식은 마늘 맛이거든. 마늘이 그렇게 안 들어가면 맛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안들은 다 마늘을 먹어요. 중국이나 뭐 인도나 다 마늘을 다 먹는데 그 미국인들이 지네 냄새는 오죽 좋은가? 네. 네, 진의 냄새는 더 참을 수 없는 주제들이 한국인이 마늘 냄새 난다. 그래서 그 70년대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그래서 마늘을 일체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 김치나 마늘을 안 먹었대. 외국인들이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민 갔던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마늘을 좀 깊이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에서 파는 한식이 제일 맛없는 것 같아. 미국에서, 왜냐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에도 마늘 많이 넣어요. 예,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마늘을 많이 넣거든요. 근데 거기는 마늘 맛이 우리나라하고 좀 맛이 달라. 프랑스나 이탈리아 마늘 맛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런 깊은 맛이 안 나. 근데 하여튼 이제 미국의 한식이 제일 맛이 없고, 그니까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그 캐나다 한식집을 고소하겠다. 예,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 딸이 이번에 고소 여러 번 할 뻔했어요. 예. 그래서 얘가 미국 갔다 왔는데 말랐더라고. 완전히 손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진짜 가시만 남아서 온 거야. 전혀 밥을 못 먹었대.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요만큼씩 간신히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은 거지. 너무 돈은 비싸게 3만 원씩 주고, 싼 게 뭐 15,000원, 2만 원이고, 보통 5만 원씩 주고 밥을 먹는데 요만큼씩밖에 못 먹으니까 얘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뉴욕에 계신 시청자가 뉴욕에서 우리 아카시아 공연을 보러 왔었단 말이야.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베이글을 구워서 보내주셨던 분이고, 근데 우리 딸 말이 뉴욕 베이글보다 한국에서 파는 뉴욕 베이글이 더 맛있더라. 그리고 베이글 샌드위치는 한식이다. 미국 베이글 샌드위치 먹을 게 못 된다. 근데 이게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한 거야. 이게 우리 남편의 밥이 밖에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웬만큼 먹는 걸 싫어하는 게, 사 먹는 밥 싫어하는 이유가 맛이 별로 없어. 우리 남편이 우리에게 딱 맞게 온도를 딱 맞춰서 그 세팅을 또 예쁘게 해가지고 그렇게 너무나 매 끼를 밥을 잘해주니 그걸 먹다가 밖에 나가면 얘가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이상 아빠 밥을 먹어야지 되는데 그걸 먹다가 못 먹으니까 얘가 이게 돌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딸한테 이게 참 치명적이다. 아빠 밥을 못 먹는 게 치명적이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무슨 독립하라고 그러냐고 내가 놀렸어. 독립은 해도 밥은 아빠 밥을 매일 먹는 거다. 우리 남편이 독립은 하는데 밥은 매일 해줄 거라고. 그게 독립일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딸들아 독립해 그러는 거여서 밥은 어떻게 하고 밥은 내가 해줘야지.
독립은 독립인데, 매일 아빠 밥을 먹는 독립. 그게 독립일까? 맞아요. 아프다가도. 그래서 이게 아빠 밥 먹고 애가 울라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김 작가의 밥은, 진짜 뭐지? 아픈 몸을 낫게 하는 밥이야.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엄마 밥이 최고인 이유. 왜 그럴까? 익숙해서 그런가? 하여튼 나도, 우리 남편은 옛날에 한 10여 년 전까지도 내가 수시로 가출을 했어. 근데, 남편의 밥이 맛있어진 다부터 가출을 시도하지 않아. 진짜, 남편한테 막 기분 나쁜 일 있다가도 내일 밥을 먹어야지. 그래서 참게 돼. 그래서 막 화가 나면, 나 뭐 해줘! 이렇게 얘기해. 그게 내가 되게 화났다는 뜻이야. 굉장히 남편한테 화가 났을 때, 나 뭐 해줘! 그러면 남편이, 알았어! 그래서 그걸 해주는 거지. 네. 결국은 이제 밥솜씨 때문에, 네. 위아래층으로 분리해서, 하여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밥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먹어야 된다. 우리 남편이, 밥은 매일 해주는데 독립은 한다. 그게 어떤 형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마법의 어떤 독립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네. 하여튼, 그래서, 예, 우리 딸이 되게 뉴욕에 베이글 구워주신 시청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어제 한국기행 못 봤어요? 순천 식당 낙타분이 주인공으로 나왔다. 어제 EBS 한국기행에 해반이 나왔어요? 어제 EBS 한국기행에서 해반이 나왔어요? 순천의 식당. 해반 아니면 어디? 그분은 여수하고 순천이 맞닿아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요? 그분이 음식을 연구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그분은 되게 식재료를 되게 중시해. 그러니까 여수 음식이 맛있는 게, 예, 여수 순천 지역의 음식이 맛있는 게, 순천이 옛날부터 부자가 많았대. 옛날부터 순천에 부자가 많았고, 거기는 이제 농사하고, 어업을 같이 해갖고 순천에 부자가 많고, 그래서 옛말에 벌교에 가서 욕하지 말고, 아니야, 벌교에 가서 힘 자랑하지 말라든가? 벌교에 가서 하여튼 욕하지 말고, 어디 가서 힘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 있었대요. 근데 하여튼 순천이 그런 곳이야. 결국은 순천의 경제력이, 주먹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하여튼 순천의 경제력으로 이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이순신이 그걸 만든 거야. 거북선을 만들어서 전라 좌수형으로 그걸 여수 순천에서 잘 막아냈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우리가 안 먹힌 거예요. 만약에 이순신과 여수 순천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1592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수도 있어. 예. 순천이 돈 자랑하지 말라는 거래. 순천이 여수보다 돈이 많았대요. 그래서 순천이 옛날부터 부자들의 도시였고 여수는 그게 항구였던 것 같더라고. 의공원 조성.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하여튼 그랬대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여수 순천 지역이 옛날부터 잘 살았다는 거야. 그리고 조선보다 더 오래오래 올라가면 거기가 가야 지역이야. 가야 문화권이 나중에 이제 백제하고 신라에 흡수가 되잖아요. 근데 흡수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 가야 문화권의 6가야가 뭐라 그러나 동맹체였던 거야. 부족 동맹. 부족 동맹 국가였는데 이 동맹 국가들이 왜 일찍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않았느냐? 자기네들끼리 다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굳이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따로 잘 살다가 결국은 백제하고 고려에 의해서 흡수 통합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옛날에 가야 문화권이었고 거기가 그 지역에 변한 지방이 옛날부터 철이 많이 났어. 그래서 가야 문화권이 거기서 자리 잡은 게 가야 쪽이 이주민이라며.
어딘가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인데 가야족이 거기 그 자리 잡은 이유가 그 가야를 이룩한 사람들이 자리 잡은 이유가 거기에 이제 철이 풍부해서 그 일찍이 철기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무기를 만든 거야. 여수 순천 지역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이순신을 협조한 거예요. 예. 네. 그 거북선을 통영에 갖다 놓은 거는 이건 순구라인 거야. 순구라야. 그러니까 이 거북선을 그 이순신 장군 때 대대적으로 전투에 이제 활용했다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이 거북선은 상징적인 배였고 그 판옥선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판옥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기 그러니까 그 해전용 무기를 개발을 했는데 그 해전용 무기를 만들었던 게 바로 그 여수 순천에 있는 절이야. 여수 순천에 있는 송광산가? 하여튼 그 절에서 그 무기를 만들어서 공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순신이 그 왜구들을 막아낼 수 있었던 거거든. 근데 이 전라자수형이 이 이순신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똘똘 뭉치고 그래서 이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이순신을 거의 막 신격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었다라는 주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조정에서 이순신을 견제했다. 이순신을 견제해가지고 그래서 이순신이 죽은 다음에 원래 이제 삼도수군 절도사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수군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수군을 그걸 삼도수군이라 그래. 그 삼도수군 절동사 흥국사. 흥국사였구나. 송광사가 아니라 흥국사. 그래서 이 삼도수군을 전체로 이제 그 총괄하는 삼도수군 절도사를 이순신이 맡게 됐단 말이야. 임진왜란 때. 그래서 이제 이 수군들을 다 그 통제하면서 이제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러자 수군 통제사 삼도수군 통제사 미안해. 아주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그 통제사의 위치가 원래 여수에 있었던 거야. 여수 순천에. 그런데 이순신이 죽고 나서 그 조선 후기에 통영으로 옮긴 거예요. 예. 이순신 죽고 나서 50년인가 100년인가 지나서 통영으로 옮긴 거야. 그게 그 여수 순천 지역에서 그 무기를 만들고 이 이순신 때 만들어진 세력들 그 세력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그 세력을 이제 뭐라 그러나 이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걸 통영으로 옮긴 거야. 그래서 그 통영의 이순신은 실제로 그 없었어. 통영에서는 이순신이 활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가 근거지가 아니었다는 거야. 여수 순천에서 근거지였고 이 통영 앞바다에서 해전을 했지만 그거는 근거지에서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그 통영이 그런 이제 이 삼도수군 통제사의 영이 있었던 곳이라서 통영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야. 원래 다른 지명이었는데 그걸 통영이라고 부르게 된 게 조선 후기에 여수 순천 지역의 흥국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부자들이 그 이제 이 수군 권력하고 이제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점점점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게 원래 충무였던 거예요? 원래 충무였는데 그럼 근데 그 충무라는 이름도 아마 그 이순신 때문에 생겼을 거야. 이순신의 호가 충무공이잖아. 이순신의 호가 충무공이라서 아마 거기도 충무라는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그 영이 있었기 때문에 통영이란 이름으로 부르는 거고 원래 그 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 영이 가기 전에 다른 이름이 있었을 거야.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 이제 이 경상도 사람들한테 이순신 팔아먹으려고 박정희가 이순신을 이제 막 띄웠잖아. 그 이유가 뭐냐?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든 게 누구냐면 왜구들이래. 예. 그 왜구들이 임진왜란을 이제 실패했잖아. 임진왜란을 실패한 원인을 자기네들이 가서 분석해보니까 그게 이순신 때문이었다. 그래서 조선은 원래 썩어가지고 자기네들을 막아낼 수 없었는데 조선에 이순신이 있어서 우리가 못 이겼던 거다. 그래서 이 왜구들이 이순신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서 남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제 때 그 사실은 이순신을 막 띄우기 시작했던 게 일제 왜구들이 이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순신을 띄워가지고 그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다 혼자 막아낸 것처럼 그러면서 조선 왕실은 그 이순신을 제대로 보필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순신 혼자 개인기로 그 임진왜란을 이긴 거다. 그런 논리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었고 그 식민사관으로 교육받은 박정희가 이제 196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집권한 뒤에 군인 권력을 미화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몇몇 장군들을 되게 띄운 거야. 되게 띄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른 고려의 장군들도 막 띄우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이유는 고려의 장군들은 무장이 아니었어. 고려 시대까지 장수들이 무장이 아니라 문관이었어. 그래서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 장군의 역할을 겸임했기 때문에 고려 때까지의 문관 장군들은 이제 버리고 조선의 이제 무관 출신의 무과를 급제한 그 이제 장군을 띄우기 위해서 이제 이순신을 띄웠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정치도 잘한다. 이런 이제 논리를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이순신을 띄워가지고 그 군바리들이 정치하면 잘한다라는 그런 괴담을 만들기 위해서 띄운 게 이순신이다. 그래서 사실 이순신이 좀 지나치게 확대 과장 미화돼 있다라는 주장을 원균 쪽에서 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이순신 개인기라기보다 그러니까 사실 이순신은 좀 그냥 원칙대로 하고 좀 우직하고 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순신과 계백의 공통점이 정치를 잘 몰랐다. 군인들과 자기 수하들을 막 이렇게 보듬어서 그 전쟁에 잘 협조하게끔 하는 지도력은 뛰어났지만 정치를 몰랐던 장군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황산벌에 보면 김유신이 계백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 너는 전쟁은 알아도 정치를 몰라. 근데 전쟁만 알고 정치를 모르는 그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지 알아?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이 계백 장군도 굉장히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자기 가족들을 베버리고 전투에 나가서 이렇게 후회 없이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직생의 각오로 싸운 게 계백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도 사직생의 각오로 싸운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순신도 사실은 중앙 정치에 끈도 없고 그래서 그 그 자리가 처음에 이순신이 갔을 때 그 자리가 제일 골치 아픈 자리. 그러니까는 이제 제일 잘 잘리는 자리. 왜냐하면 그 지역이 부유했기 때문에 왜구들의 침탈이 끊이지 않는 곳. 그래서 그 해적들이 와갖고 그 바닷가 마을을 와서 막 사람을 잡아가고 음식을 수탈해가고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원성이 자자해지면 전라좌수영 책임자를 자르고 그런 자리였던 거야. 거기로 내려보냈는데 그 이제 이순신이 원리 원칙대로 군대를 훈련시키고 주변에 유지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군량미를 비축하고 그리고 그 무기 제조하는 곳하고 같이 무기를 개발하고 그러면서 진짜 그 왜구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곳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직이었는데 이 한직이었던 곳에 이 지리적인 위치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순신이 여수 순천 지역을 요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인력, 경제력과 인력과 그 다음에 무기 제조 능력까지 갖춘 자원이 풍부해서 그러니까 그런 아주 좋은 곳이었는데 그 곳이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이순신에 의해서 그 지역이 이제 요새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이 너무 커지니까 그 지역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 영을 옮기고 삼도수군 통제사의 그 진영을 통영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여수 순천은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여수 순천의 젊은 어린 학생들이 이순신의 임진왜란이 거기를 근거로 했다는 걸 모른다는 거야. 안 가르쳐요. 예. 그 여수 순천 지역이 그 이순신의 근거지였다라는 걸 안 가르쳐요. 저도 몰랐어요. 국사책에 여수 순천 지역에 그렇게 해서 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 그래서 뭐 광주의 초중고생들이 광주 항쟁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여수 순천 지역의 청소년들이 여기가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막아냈던 그 근거지였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를 지우는 거죠. 예. 그 대구 사람들 대부분이 228 항쟁을 모르고 대구 사람들 대부분이 228 항쟁을 모르고 근데 이제 이 여수 순천 지역이 옛날부터 이제 진주부터 이제 여수 순천 이 지역이 옛날부터 부유했기 때문에 뭐가 많았냐면 지식인이 많았어. 지식인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식인들이 또 뭐야 결기가 높았어. 결기가 높아가지고 그 1600년대에 진주밀란 1800년대 1842년인가에 있었던 게 진주밀란이잖아요. 예, 그래서 62년인가 42년인가 하여튼 그 1800년대 중반에 진주밀란이 일어나잖아. 그 진주밀란이 일어난 이유도 조선의 이 정부가 썩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괴롭히는데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1811년에 서북 지역에서 밀란이 한번 일어나고 그게 무르익어가지고 나온 게 그게 이제 진주 밀란이고 그 진주 밀란이 이렇게 호남 진주 밀란의 지식인들이 그 피난을 이제 진주 밀란의 관계자들을 다 잡아 족치니까 이 사람들이 호남으로 흡수가 된 거야. 호남으로 이제 이 경상도로 도망갔는데 62년 그 경상도에서 만든 게 그 동학. 경상도로 가서 만든 게 동학이고 그다음에 그 동학을 받아가지고 동학에 그 항쟁을 일으킨 게 호남이었고 그래서 그 진주밀란이 되게 중요한데 진주밀란에 대한 연구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걸로 알아요. 예, 진주밀란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좀 안 돼 있는 그래서 이 최재우의 동학이 경주 지방에서 그 일어난다는 거는 내가 옛날에 듣긴 들었어. 근데 그 이외에 동학의 주요 장군들이 다 그 지역에 살았고 옛날부터 뭐 임진왜란의 의병들 그다음에 뭐 을사의병 그다음 을사의병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정유 의병인가? 그 1907년의 의병장들이 대체로 대구 경북 지역에 살았다라는 거는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에 의인들이 많이 살았고 내가 옛날에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안동에 권씨가 있을 거야. 안동 권씨인가? 가만있어 봐. 세도 정치가 안동 김씨였지요. 이제 안동에 김씨가 있어. 안동 김씨가 있는데 그 세도 정치의 그 외척이 안동 김씨야. 그래서 나는 그 안동 김씨가 같은 김씨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안동에 가보니까 다르다는 거야. 파가 조상에서 갈라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세도 정치를 했던 안동 김씨는 그 안동 권씨도 있는데 세도 정치는 안동 김씨일 거야. 그 세도 정치를 했던 안동 김씨하고 안동의 진짜 김씨하고는 초장에 갈라섰대요. 그러니까 조상의 맥이 갈라진 거야. 안동 김씨는 절대 과거 보러 가지 마라. 대과 보지 말라 그러는 게 그 안동 김씨의 그 가훈이었대. 그래서 중앙정부에 나아가서 권력을 탐하지 말고 학문에만 힘써라. 그게 진짜 안동 김씨. 그래서 안동에 살고 있는 김씨들은 대과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영주에 갔을 때 무섬 마을에 들어앉은 선비가 있었잖아.
영주에 갔을 때 무선마을에 들어앉은 선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갔는데 왜 무슨 서원 하나 있었잖아. 권력을 버리고, 그 거창에 무슨 서원이 하나 있었어. 구룡서원인가? 거창 구룡서원? 서원인데, 거기도 구산서원? 무슨 서원이 있어? 근데 그 서원도 보니까 이제 이 경상도 지역의 선비들이 이 중앙으로 나아가면 그 탐관오리들 구연서원 고마워요. 예. 구연서원에 서원을 만든 사람들도 이 중앙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 노론 벽파들이 다 권력을 장악한 거잖아,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그 영주의 무선마을로 들어간 사람들이나 이 그 구연서원을 만든 사람들이나 다 노론 벽파 중심의 이 수도권 정치를 기피하고 자기 지역에서 후학을 양성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구연서원이나 무선마을이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동 김씨 같은 사람들도 대과 보러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경주 최부자 가문에 내려오는 가훈에 뭐가 있냐면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마라. 절대, 그러니까 이 진사라는 건 그 동네 사람이야. 진사시는 지역 시험이야. 그래서 그 생원시 진사시에 붙으면 서생원 김진사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의 그 일종의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소위 이제 성공을 하려면 생원시 진사시 합격한 사람들이 성균관으로 들어가거나 서원에서 공부해갖고 대과를 보면 그 이제 문무 양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무 양반이 돼서 즉 이제 그 임금과 함께 매일 아침 조회를 하면서 정치를 논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게 이제 양쪽으로 서서 양반이 되는 거잖아. 그게 돼야 진짜 이제 출세한 양반이 되는 건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학문을 가르치고 그런 기풍으로, 그래서 퇴계 이황도 나라에서 몇 번을 불러가지고 이제 중앙정치로 불려가는데, 퇴계 이황은 대과를 본 거야. 봐서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제 퇴계 이황은 나라에서 몇 번을 부르는데 퇴계 이황이 사직서를 7번인가 낸 사람이야. 7번인가 8번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직서를 내. 그러니까 매번 나라에서 불러 올리면 가서 몇 달 하다가 또 내려오고 몇 달 하다가 내려오고 공부하러. 그래서 후학들과 더불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그 도산서원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자기보다 그때 그 기대승이 30살인가 어렸대. 그 30세가 어린 기대승과 그 이기론 논쟁을 서신으로 주고받아서 그게 책으로 남을 만큼 했다는 거잖아요. 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최재우가 37세, 1860년에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거봐. 공금의 장부상 부족액을 세금으로 추가 징수한 거였다. 임술년 그해에 털어야 할, 1960년대에, 그러니까 이제 이 진주밀란이, 최재우가 이제 1960년대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볼 때 이 최재우가 깨달음을 얻는데 영향을 미친 게 나는 진주밀란이었을 거라고 나는 봐. 아니면 진주밀란이 일어나던 그 시기, 그 원인, 그 원인이 최재우가 동학을 구상하게 하는 모티브가 됐겠죠. 같은 원인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1860년이 왜 그렇게 됐느냐. 1801년에 정조가 독사를 당해. 갑자기 이제 그 정순왕후가 보낸 간식을 2번 먹고 죽어. 간식을 2번 먹고 갑자기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이 어린 정조의 아들이 그 임금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외척의 세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도정치 60년.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 철인왕후라고 넷플릭스에 계속 띄워주는 게 있어요. 그게 철종의 부인이야. 철종의 부인을 가지고 그린 건데, 그 철종이, 소위 이제 옛날 드라마로,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그게 이제 강화도에서 농사 짓던
그 왕족의 먼 후손을 잡아다가 임금 이제 그 왕을 시키는 게 철종이야. 그래서 그 철종이 그 강화도에서 사랑했던 그 아가씨를 그 잊지 못해가지고 그걸 데려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 어렸을 때 김세윤이라는 배우가 철종 역할 맡아가지고 그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경이 철종인데 그 철종은 소위 이제 이 마지막이야. 그러니까는 헌종, 그 다음에 정순헌, 순종, 헌종, 순조, 헌종, 철종 요 3대 60년 동안의 세도 정치를 하는데 이때 조선의 기강이 다 무너지는 거야. 그 1인 독재 체제가 되면서 한 가문 독재 체제가 되면서 그 외척의 가문에다가 막 그 뇌물을 갖다 바치고 수령의 지위를 사는 거야. 왜 그랬냐면 조선의 수령의 지위가 정순헌철, 순헌철 요 셋이 그 3대 60년의 세도 정치인데 그 이 3대 6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화 자산어보. 영화 자산어보를 보세요. 그 영화 자산어보가 정조가 죽은 뒤 조선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야. 삼정의 문란.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조선의 수령은 우리 이제 그 학생들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왔었어. 수령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조선의 수령은 사법권을 갖고 있었던 거야. 조선의 수령에게는 사법권이 있어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조선이 법치국가라 그랬잖아. 조선이 법치국가라서 가령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고을 수령이 혼자서 사형시킬 수가 없어. 살인을 했으면 반드시 관찰사, 도에다가 그 신고하고 그래서 이제 관찰사가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옮겨 한양으로 보내서 한양에서 사형 선고가 내리면 관찰사가 사형을 시키는 거지 고을 사토가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어. 그러나 고을 사토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었느냐 하면 그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을 직결 처분할 수 있었어.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곤장을 치거나 이 강제로 노동을 이제 뭐 그 착취하거나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물을 뺏어 오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그럴 권한이 사또한테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또가 그리고 이제 그 고을의 재정을 책임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을의 재정을 책임을 지면서 세금을 원래 걷는 양보다 훨씬 많이 걷는 거야. 나라에다 내야 되는 세금만 내고, 그러니까 나라에다 낼 세금만 걷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그 외척들, 세도 가문의 그 왕비들한테, 그 돈을 뜯겼잖아. 돈을 뇌물을 어마어마하게 바치고 수령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고을사또로 있는 동안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정, 군정, 공납, 그 세 가지를 이제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에 나지 않는 특산물을 바치라고 그래서 그 비싼 값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서 곡식을 더 많이 내가지고 비싼 값으로 공납을 사다가 그거를 내야 되고 그리고 군정이 문란해져서 원래 16세에서 60세까지만 1년에 군포 한 필씩 내기로 한 건데 이게 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신생아 때부터 군포를 걷어. 그 다음에 죽었는데도 군정에서 지워주질 않는 거야. 장부에서 지워주질 않아. 그러면 이미 죽은 시아버지를 죽어서 백골이 된 시아버지의 군포도 떠야 돼. 그 신생아부터니까는 그냥 그 집안에 있는 아들들은 전부 다 군포를 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시아버지 것까지 다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1년에 원래 한 필만 내라는 게 법이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조작을 해갖고 1년에 몇 번을 걷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황구, 첨정, 백골, 증포, 군포가 제일 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이 많아야 노동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제 많은 아들을 낳아서 농사를 짓는 게 조선의 그 풍토였기 때문에 그래서 군정에다가 가장 많은
그걸 하는 거야. 이 착취를 하는 거, 세금 착복을. 왜냐하면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 군포를 내야 되니까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문화, 그 속에서 그 아들의 머릿수대로 친생아부터 다 걷고 죽은 다음에도 안 지워주고 계속 거두면서 그 여자들이 끊임없이 군포를 짜야 되는데, 그래서 애를 낳고 몸도 풀지 못한 상태에서 군포를 짜야 되는, 아들을 낳자마자 군포를 짜야 되는 일들이 벌어져. 그게 너무나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정, 그 땅 한 필도 풍년이 들든 풍년이 들으면 풍년이 들었다고 다 뺏어가고, 흉년이 들었어도 다 뺏어가고. 그래서 이제 쌀을 다 뺏어가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환곡이라 그래가지고, 환곡. 그게 뭐냐, 전정, 군정, 환곡이다. 환곡은 뭐냐, 곡식이 떨어지면, 이제 곡식이 떨어진 농부들이, 그 관아에다가 이제 빌리는 거야. 관아에다가 곡식을 빌려. 그래서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까지 곡식을 빌려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갚는 거야. 그게 환곡이야. 그런데 그 환곡의 문란이 너무 심했던 거야. 왜냐하면 그 자산어보에 그 장면이 나와요. 모래하고 쌀을 섞어서 주는데 모래가 더 많아. 모래하고 쌀을 섞어가지고 그 푸대자루에다 주는데 그 포대만큼을 나중에 생쌀로 갚아야 되는 거야. 그 모래에서 쌀을 건지면 한 뼘박도 안 되는 그 쌀을 모래에다가 주면서 그 모래를 담아갖고 준 다음에 나중에 질 좋은 쌀을 이자를 2~3배를 붙여가지고 뺏어가니까 농민들이 도저히 못 살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 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이 자산어보라는 영화에 나와요. 그래서 이 조선의 그 세도 정치 3대 60년 동안에 얼마나 끔찍하게 조선의 그 재정이 망가졌는가, 조선의 재정이 망가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열받는 건 뭐냐. 그 왕비들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야. 3대에 걸친 세도 정치로, 정순왕후 밑으로, 그러니까 영조의 부인 정순왕후, 그 뒤로 3대 세도 정치 3대에 그 왕비들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 그러면서 명성황후만 민비 쌍년, 이렇게 쌍년 민비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 왜 그러냐고. 실제로 조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망할 만큼 망가뜨린 건 세도 정치 3대 왕비들이야. 그 여자들의 이름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도리어 거기 그 무슨 풍양조씨 조대비, 그 여자만 나와. 근데 그 여자도 조대비라고 부르잖아. 그러면서 그 여자 이름도 안 나와. 근데 오로지 그 명성황후 민씨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다? 명성황후 민씨의 가족이 일본이 조선을 독점하는 걸, 조선의 경제권을 독점하는 걸 20년을 미뤘기 때문에, 늦추었기 때문에, 일제 앞잡이들이 처음에 명성황후랑 친했어요. 먼저 명성황후한테 아부를 해가지고, 명성황후가 우리나라의 초창기 친일파였어. 일제를 받아들이고, 걔네들이 주는 뇌물을 받아가지고 혹했는데, 6년 만에, 문제가 생긴 거야. 1876년부터 82년까지 6년 동안은 그 일본 애들이랑 명성황후가 막 파티하고 막 그랬어. 잘 지냈어. 그랬는데 82년도에 이모군란이 벌어지니까 그때 명성황후가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얘네들이 뒤로 빠진 거야. 안 도와줬어. 그래서 이제 이 명성황후가 얘네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모군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명성황후가 모든 일본식으로 개조했던 걸 전부 다 되돌리기로 해. 그러자 이제 이 개화파들이 열받아가지고 84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래서 84년부터 94년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76년도에 이제 그 조선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82년도에 이모군란으로 한번 꺾이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이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끌어들여. 그래서 그때부터 청나라가 들어와서 이제 청나라가 조선에 다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84년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 확실히 이제 이 청나라 군대하고 이 일본 외구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거기서 조약을 맺잖아. 그 조약이
조약 이름 좀 찾아봐. 그 조약을 맺어서 그 조약의 내용이 만약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일본 군대도 같이 출병한다. 공동 출병 조약을 맺어요. 그게 텐진 조약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조약 좀 찾아봐봐. 그래서 갑신정변 때문에 맺은 조약이 결국 그 94년도에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청일전쟁을 일어난 명분이 또 뭐냐. 이 명성황후가 왜 쌍년소리를 듣느냐 하면 94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1811년에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1860년에 진주밀난, 그 다음에 1870년도에, 이 최재우의 동학이 창시. 그래서 이제 동학당을 처음에 되게 많이 제거해요. 그래서 이 최재우도 순교해. 그래서 1대 2대가 죽던가 그래. 1대가 사형당하고 2대가 그 동학의 이론을 완성하든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동학에서도 초장부터 짓밟았는데 그 뿌리가 이 호남으로 가서 그 호남에서 종교적으로 전파되면서 그 호남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게 94년도에 동학 농민운동이었단 말이야. 그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자 그 동학 농민운동 동학당이 막 한양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야. 굉장히 급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 명성황후가 청군한테 지원을 요청해. 그러자 이제 청나라 군대가 옳다구나 그러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일본 군대가 텐진 조약을 명분 삼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청나라는 어땠느냐? 바로 그 서태후라는 미친년이 자기 남편도 마약쟁이를 만들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마약쟁이를 만들어서 무력화시키고 지가 집권을 해서 정치를 하면서 이 청나라가 이제 약화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1840년대에 아편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태후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야. 중국은 서태후 때문에 나라가 국력이 약해진 거였고 그 와중에 외적들이 침입해 왔어도 그 중국의 이제 기본적인 힘으로 식민지까지는 안 됐던 거지. 그랬는데 이제 조선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 82년에 이모군란, 84년에 갑신정변을 거치고 나서 94년까지 그 10년 동안에 이 일본이 갑신정변으로 완전히 친일파가 일제 앞잡이들이 다 쫓겨나. 일제 앞잡이들이 쫓겨나고 일본으로 망명 가고 서재필만 미국으로 가. 그런 상황에서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농지를 다 휩쓸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조선의 지주들에게 동동구리무, 그래서 이 크림을 팔아, 영양 크림을 팔아. 지주의 첩들에게 양산과 영양크림 이런 걸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화시킨다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지주들이 일본의 그 상인들에게 착취당하기 이제 돈을 갖다 바치기 시작하면서 소작 농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영 농민들도 이제 많이 돈이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가난한 소작 농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그들이 이제 동학난의 주축 세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10년 동안 84년부터 94년까지 그 10년 동안의 수탈이 결국 동학농민운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명성황후가 쌍년인 장면이 그 장면이야.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협상하자라고 얘기해놓고 청나라에게 군대를 부른 거. 그것 때문에 텐진 조약을 빌미삼아 일제가 들어오고 이 국력이 약화된 청나라를 일제가 무찌르면서 1894년에 갑자기 일본이 세계 무대에 뜨게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편전쟁 때 아편전쟁을 하면서도 영국이 중국을 못 먹었어. 아편전쟁을 영국이 일으켰는데도 중국을 못 먹고 그 다음에 계속 50년대 60년대에 독일인이 프랑스인이 계속 청나라를 공격을 했는데 못 먹은 거야. 그래서 청나라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저력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 왔는데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 바람에 원래 일본은 서양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도리어 이제 일본은
미술가들, 고호 같은 미술가들한테만 알려져 있던 존재였는데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미국이 알게 된 거야. 그전엔 잘 몰랐는데 미국이 이제 일본을 알게 되면서 그 이제 견제 세력으로. 그래서 1894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일본보다 국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일본보다 국력이 약했던 나라야. 그 나라가 그렇게 뭐 오랫동안 강대국이 아니었어. 미국이 1894년까지는 나라 꼴도 못 갖추고 나라 취급도 못 받았어. 왜냐하면 걔네가 1860년대에 남북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남북전쟁이 뭐냐. 가령 이제 우리가 미국의 정치제도 웃기잖아. 대통령을 너무 우습게 알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남북전쟁이 북부연합하고 남부연합의 전쟁이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국은 그 소위 그 50개 주가 처음에 나라를 쫙 나눠준 게 아니라 각 주도 있잖아. 주요 도시. 그 주요 도시를 점령한 백인들이 거기서 이제 주를 만든 거야. 그 지역의 인디안들을 죽이면서 그 지역을 차지해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가문들한테 나눠주고 12가문에 나눠주고 니네가 그 땅을 차지해라 했잖아. 그런 것처럼 가서 인디언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래가지고 1800년대에 그 주도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주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주가 다 뭐 완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있었던 주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남부 지역에 미국의 남부 지역에 면화 농업을 해서 미국의 부자들이 다 남부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북쪽에 이 그 오데오 연안에는 거기가 철강석이 많이 나고 그 수운을 이용해서 수상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이 철강 산업이 발달하는데 노동자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이 흑인들을 미국의 남부에서 죄 잡아다가 노예로 사가지고 노예 노동을 시키고 있으니 이제 북부의 산업가들이 볼 때는 저 흑인 노동자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흡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 거야. 거기에 동의하는 애들이 북부연합을 만들고 그 남부연합이 왜 지금까지도 힘이 세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냐? 부자였던 거야. 북부보다 얘네들은 대지주들이었고 유럽에서 넘어왔던 문화를 지니고 살았던 일종의 귀족 문화를 즐기고 있었던 그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남부의 이제 그 연합들이 지금까지도 독립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남부연합에 13개 주가 있어. 그리고 나머지 10몇 개 북부연합주. 그러니까 50개 주가 다 전쟁을 한 것도 아니야. 미국의 남북전쟁이 북부연합이었던 10몇 개 주와 남부연합이었던 10몇 개 주가 전쟁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북군이 못 이겼어. 왜냐면 북군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재력이 딸렸기 때문에 북군이 이기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거야.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노예 해방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부 지역에서 흑인들을 전쟁에 내보냈는데 무조건 자기 노예들을 이제 전쟁에 내보내서 싸우게 하니까 그 흑인들하고 백인이 싸우면 백인이 못 이겨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을 못 이기니까 남군이 계속 이기고 북군이 지고 있었고 그때 이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를 강제로 군대 내보내지 못하는 거야. 왜? 군대 내보내면 애들이 탈영을 해버리는 거야. 흑인들이 거기들 노예들이 아프리칸 노예들이 탈영을 해버리면 그 불법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노예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 노예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내보내면 이 아프리칸들이 탈영해가지고 북쪽으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남군이 그래서 전쟁에 지게 되는 거야. 남군이 그래서 전쟁에 지게 되고 그게 1870년대인가에 전쟁이 정리가 돼요. 근데 1880년대까지도 미국의 그 서부 지역에 보면 남군 출신, 북군 출신들이 군복을 입고 서부 인디언 사냥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 미국이 남북전쟁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가 나라 꼴을 못 갖췄었던 거야. 그런데 1894년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지.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일전쟁에서 일제가 이기자마자 그때 이제 이 명성황후 민씨의 형제들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이제 일본이 이제 다 이제 우리 거다! 그래서 막 좋아 죽겠는데, 그때 러시아를 끌어들여. 그래가지고 이제 러일 전쟁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1895년도에 러시아 사람들을, 러시아 저기를 데려다 고문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조언을, 정치적 자문을 하게끔 해. 그래서 10년을 끌어. 이제 러시아, 고문을 데리고 오니까, 거기에 이제 열받아갖고, 이제 명성황후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을미사변이고,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고종이, 러시아 관청으로 도망가. 그게 지금, 서울, 시청 뒤에 보면, 아관파천 길이 있어요. 고종이, 그때, 그날 밤, 명성황후가 시해 당하자,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러시아 관청으로 도망갔던 길이 지금 복원이 되어 있어. 그래서 복원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시간 나면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러시아 관청으로 도망을 가. 그래서 도망가 있다가 1년 만에 돌아오는 거야. 97년에. 예. 그게 95년 겨울이야. 95년 겨울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한 다음에 토막살해 해가지고 불태웠어. 이제 이 일본 깡패들이 명성황후를 윤곽한 다음에, 토막살해를 하고 불태웠어.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임금은, 아라사 관청으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1년 동안 거기 숨어 있다가 97년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돌아와. 대한제국으로 돌아와. 아라사 관청이 러시아 관청을 말해. 그래서 이제 97년도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명성황후라고, 이제 황후라고 추존을 하는 거야, 죽은 왕비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한제국에, 러시아를 굉장히 쫀쫀하게 끌어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러시아에서 되게 조선을 잘 대해줬어. 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동항이거든. 이 조선하고 잘 지내야, 이게 블라디보스톡이 부동항인데, 러시아의 땅 중에 얼지 않는 항구가 블라디보스토크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조선을 얻게 되면,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그러니까 한국의 크림반도 같은, 그러니까, 유럽의 크림반도가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한반도가 러시아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을 되게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러시아 황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고문관을 보내주고 일본을 견제해 줬는데, 그만, 이제 1904년 정도에 러시아 황실이 이제 약화되는 거죠. 흔들리고. 그러니까는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배경이, 러시아 황제의 정치가 1904년경부터 이제 약화된 거죠. 그 약화된 상황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러일 전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선포하는 거야. 1904년에, 갑자기 독도가 원래는 조선 땅이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제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선포한 날, 그게 다케시마의 날이야. 남의 땅을 지낸 땅이라고 선포한 날이,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구나. 난 오늘 우리 딸의 뉴욕 베이글 얘기하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아까 말하다가, 아니 왜 이야기가 자꾸 이쪽으로 가? 왜 역사 얘기로 갔지? 그리고 계속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러일 전쟁이 일어나던 중에 그게 2월 1905년이었구나.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 이 독도를 갑자기 일본 놈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독도 영토 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독도가 이제 1905년부터 자기네 땅이라고 표시해 왔어. 그래서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바다를 일본해라고, 세계에다 선포를 한 거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자기네 영토로 독도와 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해서 다 선포를 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미국이었고, 미국이 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 지금도 미국의 모든 지도에, 모든 나라에서 가르치는 지도에 동해를 재패니즈해라고 쓴 지도로 가르친다는 거야.
세계에서의 청소년들을 미국에서 세계사를 가르칠 때 그 동해 바다를 재패니즈 해라고 가르친다는 거야. 이스트 시라고 안 가르치고. 미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미국에다가 충성을 맹세한 씨발놈들이, 우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외치는 개 잡놈들한테, 그냥 알아서 굽히면서 반잔을 우리가 다 채웠으니까 반만 채워라 하다가 우리는 반잔도 안 채우겠다고 까이고 개망신을 당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개씨발 잡놈들이 무슨 얘기지? 어떤 나라에서 그랬단 얘기죠. 하여튼 그러면서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을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이랍시고 선포했는데 그게 미국이 요구한 내용이었다. 미국이 요구한 내용대로 선포를 하고 다음 달에 이제 일본 앞잡이에 가서 일본 놈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충성을 맹세하려고. 근데 이제 역대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일본의 총리들이 감히 우리나라에 대고 이런 짓을 못했어요. 독도 문제도 함부로 언급하지 못했고, 그리고 무슨 이제 이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보자 뭐 이런 수준이었지. 그리고 심지어 김대중 땐가 노무현 땐가 그 사죄도 하고 그랬었어. 사죄도 하고 김영삼 때였나? 하여튼 우리나라에 민주정부가 들었으니까 일본이 딱 저 자세로 고이즈미 총리인가 누군가가 하여튼 누구였더라? 하여튼 그 일본의 총리가 유감이다. 유일한 사과 표현. 유감이다라는 말을 한마디 한 게 그게 우리나라의 민주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었어. 그랬는데 일본이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굴었는데 언제 함부로 굴게 돼? 그러니까 뭐 박정희 전두환 때는 막 무시했지. 고노.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니까 일본이 태도가 갑자기 바뀐 거야. 노무현 때는 되게 막 굉장히 공손하게, 김대중 노무현 때는요 정말로 아주 극진하게 예의를 갖췄어요. 일본 총리가. 근데 이명박이가 당선이 되니까 이 새끼들이 의자를 이명박이는 무슨 아주 허접한 의자를 주고 지네 총리는 무슨 되게 좋은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을 데리고 가가지고 무슨 양국 정상 담화를 발표하는데 그 이명박의 거기 서 있는 그 담화 발표하는 단상에 휘장을 내걸었는데 그 휘장이 이토 히로부미의 휘장. 이토 히로부미가 그 상징으로 했던 휘장을 내걸었다는 거야. 근데 그 이토 히로부미의 휘장은 그게 토요토미 히데요시.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그 개잡놈의 휘장을 이토 히로부미가 갖다가 달고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명박하고 일본 총리가 나란히 연설하는데 그걸 내걸었어.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된 거예요. 일본이 왜 이러냐. 예. 그러면서 지랄을 하더니, 그러면서 이명박 데려다가, 앞으로 우리는 독도는,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라고 교육하겠다. 그래서 교사 지침서에다 쓰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했다라고 일본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한 거야. 5개인가 6개인가에서 동시에.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야? 일본 정부에서 나온 말이야. 일본 정부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게 정확한 표현을 썼겠지. 똑같이 썼어. 5개, 6개 신문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말을 했다라고 똑같이 썼어. 그래서 발칵 뒤집어져요. 그런데 그때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무슨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보도한 신문을 한국 재판부에다가 고소를 했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발언은 역사적 발언이 된 거야. 사실이 돼버린 거야. 그때 그거를 고소하지 마라 내가. 고소해봤자 이거 법적으로 유죄 나오기 어렵다. 그런데 그때 돈 모아갖고 고소들을 하더라고. 그때도 내 말 안 듣고, 그때 무슨 극우 시민단체들이, 이제 고소를 했어. 근데 걔네가 결국 무죄가 나와. 무죄가 나오면서,
이명박의 그 발언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걔네가 당당하게 지금 다케시마의 날을 청소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케시마의 날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답시고, 그 재패니즈 해라고 표시된 지도를 놓고 다케시마의 날, 한미일 연합훈련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한국인 피해자들,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뭐 17명인가가 있대. 그 중에 뭐 13명은, 지금 윤 정부의 정부안을 동의한대나?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배상을, 한국 기업에서 제3자가 기부를 해가지고 그걸로 하겠다. 그냥 나머지는 일본 기업이 채울 거라고 우리한테는 다 뻥을 깐 거야. 근데 오늘 KBS에서 특종을 보도했어요. 일본의 의회에서, 일본 국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야. 참의원인가? 거기 회의를 하면서, 이번에 이제 아베당 미친 여자들이 질문을 한 거야, 정부를 불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강제징용은 없었다. 일본의 나와서, 정부 관료가 나와서 의원들한테 답변하기를 강제징용은 없었고 다 자발적이었다. 그러면 지금 절반을 일본 기업이 채울 거라고 한국에서 발표가 났는데 그렇게 할 거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일본에서, 강제 동원은 없었고 이미 다 끝난 문제고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 일도 없을 거다라고 의회에서 발언을 했어. 의회에서 이미 어저께인가 발언을 다 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쉬쉬한 걸 KBS가 독점으로 터뜨렸더라고. 이번에 가서 독도를 넘겨주고 오는 거 아닌가 싶긴 해. 그렇게 사전에 다 갖다 바치고, 이건 갖다 바치는 거거든, 지금? 뭐 강제징용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막 다 갖다 바치는 거야. 아마 가서 독도도 바치는 거 아닐까. 직원 조기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거 아닐까. 야, 근데 내가 진짜 요즘에 느끼는 게,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그러니까 사퇴 안 하고 버티고, 막 부결시키면서 굉장히 들끓었어. 그래서 막 윤석열이 뭔 짓을 한 것보다 이재명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이게 이제 이 일본 문제가 터지니까, 이재명이 그래서 싹 묻혔어. 이재명의 부결 사건이, 묻혀버릴 만큼 이게 큰 사건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들끓어 오르면서 이 국민들의 분노가, 이거는 진짜 태극기 할아버지들도 용납 안 되는 거거든. 태극기 할아버지들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장기 목사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태극기 할아버지들한테 보내는 사인이야, 일장기 목사가. 좌우지간,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게 막 확 올라가고 있었는데, 정명석 사건으로, JMS 사이비 교회라는 넷플릭스? 그 프로를 어마어마하게 띄우면서 이걸 무마를 하고 있었던 거야. JMS로 지금 일장기와, 이제 굴욕 외교를 덮고 있었는데, 오늘, 누가 또 죽은 거야. 또 죽은 거죠. 예. 다섯 번째 사망사고가 터진 거죠. 이제 뉴스는, 예, 이 굴욕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싹 이제 덮고, 이 측근 사망사건으로, 정말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의 호위무사가 이재명이야. 정말 이거 윤석열이 완전히 위기로 갔거든? 이번 사건으로 윤석열이 진짜 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 됐어. 그런데 또 이재명 측근이 구하네. 야. 일반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 검찰이 잘못이지 이재명이 잘못이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이 이재명을, 내가 이재명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아주겠다고 막 그러고 있어.
일반 국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자기하고 연관돼서 수사를 받다가 5명이 죽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검찰만 욕을 하고 있는 거를 일반 국민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아마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았으면 한 명만 그런 선택을 했어도, 자기 개인 비리 의혹으로 한 명만 그런 선택을 했어도 스스로 부끄러워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5명이 이렇게 됐는데도 검찰 잘못이란 얘기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걸 보면서 정말 걱정된다. 지금 이 윤석열의 이 일제 앞잡이 노릇이 이게 정말 국민들의 분노로, 진짜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 가서 얘가 뭘 팔아먹고 올지 모른단 말이지. 국민들이 막 분노를 해서 압박을 해야 저 일본 가가지고 나라 안 팔아먹고 올 텐데, 또 이재명의 그 측근들이 윤석열을 또 딱 보호해 주는 거야. 어떡할 거냐고. 이재명 관련 혐의로, 이재명의 혐의 관련해서 조사받다가 죽은 사람이 5명이에요. 한 사람은 지병으로 죽었다 그러고 4명은 자살했어. 근데 4명 중에 유서를 쓴 건 이번이 처음이야. 5명 죽었는데 그 중에 유서를 쓴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 유서 내용에 물러나라 그랬다며. 이제 그만 접으라고. 그런데 펄펄 뛰면서 검찰 욕만 하고 있잖아.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이 정말 한국을 식민지 다루듯이 하고 있어요. 정말 식민지 다루듯이 하고 있는데, 이걸 막아내려면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이제 나라 이름이 바뀐다는, 옛날에 나라 이름이 바뀔 거란 얘기가 있었어. 이게 일제 식민지로 바뀐다는 건지, 아니면 그걸 우리가 피눈물 흘려 되찾아갖고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건지. 진짜 심각한 문제야. 지금 그 소위 비명계라는 사람들한테는 걔네가 이간책을 써가지고 탈당해라. 그래서 3당을 만들어라.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명계 애들도 개딸들 무서워갖고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 이제 내년 선거 앞두고 공천 안 준다 그러면 탈당하겠다.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늘 선거가 왜 망가지느냐 하면, 선거 직전까지 공천을 확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라인 사람들을 다 살려놨다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선거 직전, 그러니까 등록하기 직전에 가서야 공천을 주는 거야. 그래야 탈당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후보들을 내서 줄 세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탈당을 하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38명이 나가서 당을 만들 거다. 그렇게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2007년에 이랬어. 2007년에 그렇게 막 탈당하라고 막 부추겨가지고 노빠들이 나가라 욕해. 지금도 그러겠지. 개딸들이 나가라. 차라리 너네 나가라 그럴 거야. 그게 다 2007년에 똑같이 있었던 일이야. 2008년 총선이 있는데 2007년에 노빠들이 나가라 그래. 너네 나가라. 그래가지고 김한길이가 그때 2007년에 당을 이제 당을 깼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다시 뭉치니까 그 당을 또 깨. 그래서 당을 3번인가 한 해에 깨요. 그래서 완전히 힘없는 당이 돼가지고 2008년 선거에서 176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가 지금 당을 깨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당의 힘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그래서 이제 2007년 작전, 당을 분당시켜서 고사시킨다. 힘을 분산시켜가지고, 약화시켜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이제 끝장을 낸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지금 소위 당원 게시판에서 쓰는 애들 걔네 이런 얘기 모를걸? 옛날에 노빠들이 그런 짓을 해서 당을 깼단 말이야. 노빠하고 이제 김한길이 싸워가지고, 그래서 김한길이 사람들을 쫙 데리고 또 분당을 하고, 거기서 또 분당을 하고, 분당을 해서 완전히 쪼개서 민주당이 힘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2007년 말에 김한길이 자기 정계 은퇴한다 그러면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고. 그리고 정계 은퇴를 했어요. 그게 2007년에 있었던 일이거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또, 걔네가 똑같은 수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지금 당원 게시판인지 뭔지 해서 싸우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또는 탄핵 때,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모르니까 그 몇 놈이 막 그 안에 내가 볼 때 당원 게시판에 10,000명은 댓글 부대야. 걔네들이 주도하는 대로 지금 이제 싸움을 하는 거야. 우리끼리 총질하고, 지금 이제 계속 총질을 해야 당이 깨지거든. 당이 깨져야 힘을 못 얻게 되고, 그래, 당이 깨지면, 실제로 몰표하던 사람들이 못 찍는 거야. 왜 당을 깨느냐? 왜 38명을 해서 분당을 시키느냐 하면, 호남표를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 호남은 무조건 단결해서 한 당을 찍으니까 그 호남표를 깨기 위한 수법이 지금 탈당쇼예요. 그래서 탈당을 하라고 계속 언론에서 부추기는 거야. 언론에서 계속 부추겨가지고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탈당해라. 이제 이 명분을, 그러면서 명분을 주는 거야. 이재명이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있어서, 너희들이 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명분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호남표를 분열시켜서, 호남이 누구를 찍을지 모르고 갈등하게 만드는 게 이 탈당쇼의 목적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이 일단 쪼개지잖아. 당이 일단 쪼개지고 나면 몰표가 안 나와요. 매번 졌을 때가 그랬어. 당이 이렇게 쪼개지고 나면, 봐봐, 문재인 때 내가 문재인이 당대표 나오지 말라 그랬었어. 기억나지? 그때가 2012년이었을 거야. 아니야, 몇 년이었지? 내가 문재인더러 당대표 하지 마라. 14년이었나? 16년이었나? 14년, 15년 그쯤 되겠다. 당대표 하면 호남 대 비호남으로 쟤네들이 갈라치기 할 거다. 그래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 그 박지원하고 문재인을 이 당대표로 몰아가요, 여론이.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문재인이 1등인데 박지원이 2등이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박지원을 중심으로서 호남을 묶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들을 또 문빠들이 자기네들이 공천받아야 돼. 16년에 총선에서 공천받으려고 호남을 다 배제하고 지네 측근들로 당을 다 짠 거야.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겠지. 그래갖고 이제 박지원이 당대표에 나왔는데 이걸 호남 대 비호남 구도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박지원이 탈당했던가 뭐 그랬을 거야 아마. 박지원이 떨어진 다음에 탈당은 안 했는데, 탈당했어.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저기당이 2016년도에 안철수 당이야. 호남을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남에서 몰표 찍었잖아, 16년에. 기억 안 나지? 이 일이 그렇게 된 거야. 처음부터 이 민주당 갈라치기의 목표는 호남을 갈라치고, 호남을 갈라쳐서 안철수 당을, 호남당으로 만들어가지고, 호남에서 몰표를 찍어주게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호남 사람들은, 그때 안철수 당, 국민의당인가, 그 당이, 서울을 다 먹는 줄 알았대. 근데 호남만 딱 먹은 거 보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민주당에 몰표를 준 거야. 그래서 2020년에 176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언제나 수법이 똑같아. 호남만 갈라치면 되는 거야. 호남을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 소위 수박 명단 절반이 호남이야. 이유가 뭐겠어? 수박 명단이라고 돌리는데 아무 근거 없는 명단이야. 그런데 그 명단의 절반이 호남이야. 그 이유는
이번에도 이 분당쇼의 목표는 호남이었기 때문이에요. 호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호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문자 받고 투표해. 문자로 쫙 돌리면 그 문자대로 투표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민주당에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의 수법은 두 가지야. 첫째, 정말 수준 없는 애들한테 공천을 주게끔. 이재명파가 지금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파들이 이제 무자격자들한테 이제 막 공천을 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호남이 압도적으로 밀어줘 봤자 얘네들은 당선된다면 사고칠 애들이야. 당선된다면 사고칠 애들을 쫙 짜놓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이 호남을 일단 흔들기 위해서 안 되면, 두 번째 수법은, 이 호남이 분열 안 되면서 표를 몰아줬을 때 사고칠 애들을 쫙 대기해 놓은 거야. 적어도 이제 38명은 공천 못 주게 하겠지. 뭐 수박 명단이라고 떠돈 애들은. 그래 놓고 이제 이 과거가 껄쩍지근한 애들한테 공천을 주게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당선되자마자 과거 비리를 연쇄적으로 터트리면서 소위 간신히 120석이라도 차지해 놓은 걸 한 20명 날리는 거 쉬운 거지. 한 20명이나 30명. 그 수상 껄쩍지근한 38명 정도? 껄쩍지근한 과거의 학폭, 뭐, 성폭력, 음주운전, 기타 등등, 사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쳐가지고, 38명 날려버리고 나면, 헌법을 자기네 맘대로 갖고 놀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한 거 아닐까라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인 거지. 아무 근거는 없어. 아무 근거 없는? 아무 근거 없는. 내가 오늘 제목을 사실은 아까 너무 열받아갖고 끼리끼리는 과학이라고 쓸래다가 내가 이제 박근만 화백 얘기만 하고 내가 접으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오늘 요리 얘기하자 이러면서 딱 꼬시더라고. 내가 아까 10시 반에 접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요리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역사 얘기가 막 나와. 역사 얘기가 요리 얘기하자더니 왜 역사 얘기가 나오지? 그랬더니 끝이 이렇게. 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예. 설마 또 그러겠어? 설마 또 그 호남을 목표로 해서 민주당을 분당시키고, 그걸 빌미로 해서 개차반들 공천하고, 그래서 이제 호남이 뒤늦게 이 분열책이다 합심해서 밀어줘도 당선된 뒤에 온갖 비리로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날아가고,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헌법을 만들겠다. 설마 내가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소설 다 썼는데, 소설대로 되면 되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나 아까 접으려고 했는데, 아까 10시 반에 접었어야 됐는데. 자, 오늘 방송 뭐 볼만 하셨어요? 네, 엉뚱한 소설이 나와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또 그분께서 여러분께 보내시는 메시지니까,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 오늘 들어오면서 광고 시청해주시고, 업을 눌러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업을 눌러주신 679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요즘에 방송을 또 제대로 못해가지고, 오늘 방송 안 하는 줄 알고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업을 눌러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물질로 후원해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후원해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님들 언제나 한결같이 고생이 많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졸고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아프다는 얘기하면서 시간 끌고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방송은 월요일 밤 9시 반, 월요일 밤 9시 반, 그리고 아니지, 일요일 낮 2시에 박근만 화백 전시회에서 모바일 방송 잠깐 할게요. 일요일 낮 2시에 모바일 방송 잠깐 하고, 그리고 월요일 밤 9시 반에
생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이게 방송을 막 몇 달을 접을 수는 없잖아. 그지? 방송을 한 6개월 접을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좀 좋아질 때까지 월수금 방송을 목표로 할게요. 근데 이렇게 또 막 지진과 비가 오는 날씨가 겹치면 제가 또 컨디션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서 혹시 방송 또 못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최대한 그래도 일주일에 2번 이상 방송하려고 애쓸 테니까 늘 방송하던 시간에 와주시면 예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요일 낮 2시에 만나요. 평안한 밤 되세요. 아, 이 소설 어쩔게요 진짜. 나 진짜 아까 10시 반에 접었어야 됐어 내가 진짜. 쉬는 시간으로 광고 시청해 주실 광고 시청